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폐차장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차를 해체하는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교수는 조용히 한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하버드 교수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하워드, 하버드 환경공학과 정교수입니다. 오늘 전 세계 재활용 시스템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의실은 이미 200명 가까운 학생들로 가득 찼군요. 학기 초반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터의 첫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화면에는 한국 폐차장의 해체 기술과 중고 부품 수출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몇몇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다른 학생들은 옆 친구와 무언가 속삭이고 있군요. 놀라셨나요?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북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독일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은 아시아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정책 전공의 제니퍼 김이라는 학생이죠. 교수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을 첫 번째 사례로 선택하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니퍼. 물론 독일의 순환경제나 스웨덴의 재활용 시스템도 훌륭하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특별합니다. 고밀도 도시와 제한된 국토,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이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좁은 국토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국가적 과제였죠.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환경공학과 3학년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매립지를 만들었나요? 반대입니다, 마이클. 그들은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강단 위를 천천히 걸으며 제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단순한 폐기가 아닌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점이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과정 말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강의가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버드에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사례를 연구합니다. 오늘 한국의 폐차 시스템을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모델이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한국 폐차장의 전경 사진을 보여줍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작업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진이죠. 자, 이제 데이터로 한국의 폐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의 폐차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폐차되는 차량 중 95% 이상이 재활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의실 스크린에 원형 그래프를 띄웁니다. 선명한 색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 재활용률을 비교한 자료죠. 학생들이 그래프를 보며 작은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국의 경우 이 수치가 약 80%에 그칩니다. 유럽연합은 평균 85%죠. 하지만 한국은 95%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적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환경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는 브라이언입니다. 교수님, 그 수치가 정말인가요? 어떻게 검증된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브라이언. 이 데이터는 제가 지난해 직접 한국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 연구팀이 현장에서 확인한 수치이기도 하죠.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한국 폐차장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속에는 정밀한 해체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정교한 해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업자들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차량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전자장치, 내장재까지 모든 것이 분류되고 있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특정 장면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보세요. 에어백 해체 과정입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이죠. 한국의 작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99.8%의 안전율을 자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집중된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느껴집니다. 특히 공학도들은 영상 속 작업 과정에 푹 빠진 듯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한국의 폐차장은 단순히 재활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부품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추적됩니다. 앞줄에 앉은 일본계 학생 사토시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 도요타 연구소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일본도 자동차 재활용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토시. 일본 역시 세계적인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자동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반면 한국은 자동화와 수작업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치 있는 부품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웁니다. 폐차 부품의 가치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폐차 부품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미국에서 폐차된 것과 한국에서 폐차된 것의 회수 부품 가치는 약 30%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더 높죠.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엔지니어링 전공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에릭이 말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에릭.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과 문화의 결합에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자는 문화가 현대 기술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죠. 이제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폐차 시스템의 정신,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곧 그 답을 보여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한국 폐차 시스템의 효율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리모컨을 들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손가락 관절이 굵고 주름진 손으로 자동차 부품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있죠. 이분은 김정호 씨, 한국 최대 폐차장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해체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김정호 기술장입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한 분이죠. 무려 30년 이상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영상에서 김정호 씨가 말합니다. 이건 그냥 자르는 게 아닙니다. 설계처럼 계산된 작업입니다. 어디를 먼저 해체해야 다른 부품이 손상되지 않는지, 어떤 부품이 재사용 가치가 있는지, 이 모든 판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영상 속 장인의 솜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김정호 씨가 BMW 7 시리즈의 대시보드를 마치 수술하듯 정교하게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어떤 자동화 시스템보다 정밀하죠. 왜 그럴까요? 잠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여러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 보입니다.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직관 때문일까요? 기계는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작동하지만 사람은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사라. 30년간 수천 대의 차를 해체한 김정호 씨의 손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죠. 영상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김정호 씨가 젊은 수습생에게 작업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철학의 전수입니다. 김 기술장은 말합니다. 차는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사는 거야.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과 감탄이 섞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단순한 폐차장을 재생의 공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기계는 정밀하지만 사람의 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폐차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이죠. 영상의 다음 장면은 김정호 씨가 분해한 엔진 부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부품은 크기와 상태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분류 작업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섭니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이 버리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고 그것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강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처음의 호기심은 이제 존경과 감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종종 기술과 시스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김정호 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술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자원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자세죠. 경영학과 복수 전공생인 앤드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장인 정신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나요? 인건비가 비싼데도 수작업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앤드류. 단기적으로 보면 자동화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장인들의 판단력은 회수율과 부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김정호 씨 같은 전문가는 어떤 부품이 재사용 가능한지, 어떤 부품이 희귀해서 가치가 있는지 즉각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 폐차장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가치 창출 공간으로 기능하는 비결입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집중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필기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과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도 위기와 갈등을 겪기 마련이죠. 다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통해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화면에 한 폐차장의 작업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넓은 작업장에 여러 차량이 정렬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3년 여름, 저는 경기도의 한 대형 폐차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운 날이었죠. 작업장 온도는 35도를 넘었고 모든 사람이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한 신입 작업자가 수입 하이브리드 차량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씨, 입사 3개월 차였죠. 그런데 그가 규정된 해체 순서를 어기고 고전압 배터리 제거 전에 내장재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상황의 위험성을 즉시 인지한 듯 했습니다. 현장 팀장인 정상훈 씨가 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멈춰 하고 외쳤고 작업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죠.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정 팀장은 민준 씨에게 달려가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전압 시스템은 잘못 건드리면 심각한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기공학과 대학원생인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팀장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징계 조치가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시카.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정 팀장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즉시 안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대신 이 사건을 전체 교육의 기회로 삼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작업자들이 둥글게 모여 회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 팀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안전수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민준 씨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죠. 강의실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리더십을 전공하는 마이클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네요. 책임을 공유하면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군요. 맞습니다, 마이클. 이 사건 후에 그 폐차장은 안전 먼저, 효율성은 그 다음이라는 표어를 작업장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입 작업자는 첫 3개월간 반드시 베테랑과 함께 작업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죠. 잠시 페이스를 바꿔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측면 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요. 여러 손이 올라왔습니다. 환경 정책을 공부하는 레이첼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레이첼. 다른 의견은요? 리더십 전공의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실수를 비난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죠. 좋은 지적입니다, 토마스. 한국 폐차장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학습하는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문화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자로서 우리는 종종 기술적 해결책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례가 보여주듯 기술은 윤리와 규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폐차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이죠. 화면을 다음 주제로 넘기며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재활용 시스템이 아닌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문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폐차 시스템의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재생된 자원의 글로벌 여정이죠. 한국에서 폐차된 차량의 부품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빨간 선들이 여러 국가로 향하고 있는 그래픽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선이 두드러집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재생된 자동차 부품과 중고차는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싶군요. 바로 몽골입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거리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대부분이 한국 자동차들입니다. 현대, 기아 차량들이 눈에 띄게 많죠. 제가 지난해 몽골 현지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놀랐던 점은 울란바토르 거리를 달리는 차량의 약 70%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명을 다하고 몽골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차들이죠. 영상을 틀었습니다. 몽골의 자동차 수입상인 바트볼드라는 남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중고차는 영하 30도에서도 잘 돌아가고 부품도 구하기 쉬워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온 차량은 상태가 좋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차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된 차량들이니까요. 인터뷰 영상이 계속됩니다. 바트볼드가 자신의 창고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온 엔진, 변속기, 각종 부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몽골 사람들은 한국 중고 부품을 특히 신뢰합니다. 일본 부품도 좋지만 한국 부품은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모든 부품에 이력이 남아있어 어떤 차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사용됐는지 알 수 있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바트볼드가 언급한 이력 관리는 한국 폐차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모든 주요 부품은 바코드로 관리되며 언제 어떤 차량에서 분리됐는지 기록이 남죠. 이런 투명성이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환경경제학을 전공하는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중고 부품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니퍼.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고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약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한 폐기물이 수출 상품으로 변한 거죠. 환경적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부품들이 재사용됨으로써 연간 약 2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학을 공부하는 로버트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미국은 이런 중고 수출 시장이 약한가요? 우리도 많은 차량을 폐차하잖아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로버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스템의 연결성입니다. 한국은 폐차부터 수출까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미국은 각 단계가 분절되어 있죠.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신뢰를 함께 수출합니다. 몽골 바이어들이 한국 부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품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관리 체계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몽골의 한 정비소 모습입니다. 정비공이 한국에서 온 엔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부품이 어떤 차에서 왔는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자신있게 보증을 해줄 수 있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이 어떻게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로봇공학과 대학원생인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와 추적 가능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와 이력을 유지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마커스. 이것이 바로 한국 폐차 시스템이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자원순환 경제의 모델이 된 이유입니다. 글로벌 경영학을 공부하는 에릭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이네요. 가치를 높이는 재활용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에릭.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몽골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런 한국의 중고 부품이 없다면 훨씬 더 비싼 새 부품을 수입해야 할 테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이런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죠. 학생들의 표정에서 깊은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얻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죠.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 열정적인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크리스틴? 크리스틴은 유럽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으로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적인 학생입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의 설명은 인상적이지만 그래도 결국 폐차 아닌가요? 우리가 자동차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재활용해도 자원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요?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틴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죠. 학생들이 제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가까이로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크리스틴,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고백에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확신에 찬 모습만 보여주던 교수가 갑자기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까요. 5년 전 내가 처음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것이 그저 덜 나쁜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말처럼 근본적으로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죠.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프로젝터를 조작해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소유 현황과 향후 20년간의 예측 그래프였습니다. 현실을 봅시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2억 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입니다. 이 수치는 2045년까지 약 20억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전환 속도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수명 예측 데이터였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해도 이미 존재하는 수억 대의 내연기관 차량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간 계속 도로 위를 달릴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크리스틴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폐차장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가교를 발견했죠. 이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미래는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사회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자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바로 그 과도기적 해법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을 공부하는 알렉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할 모델인가요? 아니면 과도기적 해결책일 뿐인가요? 탁월한 질문입니다, 알렉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선의 과도기적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책도 찾아야죠. 다시 크리스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판적 시각에 감사합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를 더 나은 해결책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수억 대의 차량들, 그리고 앞으로도 생산될 수백만 대의 차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크리스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자로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이상을 꿈꾸는 비전과 현실을 바꾸는 실용적 지식을 말이죠. 한국의 폐차 시스템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공학윤리를 공부하는 마르코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현장을 방문한 후 생각이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을 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론과 제 경험을 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상 연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저녁 9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을 위해 시간을 내준 두 분이 계십니다. 인천의 대형 폐차장에서 20년 이상 일해오신 정민국 부장님과 작업반을 이끄는 임성훈 반장님이십니다. 화면이 켜지고 작업복을 입은 두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 부장은 5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고 임 반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표정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부장님, 임 반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 교수님. 하버드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캠을 돌려 작업장 내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몇몇 작업자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장, 체계적으로 분류된 부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저희 폐차장의 야간 작업 구역입니다. 하루에 약 50대 정도의 차량이 이곳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 새로운 경험인 듯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질문해 보세요. 여러 손이 올라왔습니다. 맨 앞줄에 제니퍼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입니다. 매일 그렇게 많은 차를 해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임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델이라도 사용 이력에 따라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모든 가능성에 준비하는 훈련을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공학 전공의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개발된 전기차도 폐차 과정이 비슷한가요? 배터리 처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터리는 별도의 전문 시설로 보내져 처리됩니다. 저희 작업자들은 전기차 전용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특수 장비와 절연 장갑을 사용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임 반장이 화면을 한쪽으로 돌려 전기차 전용 작업 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작업장과 달리 바닥에 특수 절연 매트가 깔려 있고 작업자들은 모두 특별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더십 과정에 토마스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일을 오래 하셨는데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고 무엇이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나요? 이 질문에 임 반장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이 일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토마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체한 중고 엔진이 몽골 같은 나라로 수출되면 그곳의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부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구의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이잖아요. 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반장의 말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감동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경정책 전공의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폐차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폐차장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정 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폐차장 하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최근 10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이 투명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저희 시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환경교육의 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어떻게 교육받나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인 자격증과 더불어 3개월간의 현장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루는 작업자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자는 6개월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한국 현장의 모습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폐차 과정의 세부적인 기술부터 환경 규제, 작업자들의 일상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틴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폐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특히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요. 정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산업이 단순한 폐차에서 자원순환의 중심으로 변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시설은 단순히 차를 해체하는 곳이 아니라 자원을 분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더 정확한 부품 가치 평가와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도 정확히 측정하게 될 겁니다. 화상 연결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임 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버드 학생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의 리더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끝나고 강의실에는 잔잔한 감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이론적 지식을 넘어 현장의 실제 모습을 접한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치나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 기술과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현장과의 생생한 대화 이후 학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세 단어가 큰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사람, 철학. 강단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폐차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성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났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한국의 폐차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요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추적 가능한 체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만난 정 부장님과 임 반장님 같은 분들, 그리고 수많은 작업자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의실 앞쪽으로 다시 걸어가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종종 거대하고 해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사례는 작은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은 자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에 강의실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앞서 비판적 질문을 던졌던 크리스틴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과제를 내겠습니다. 프로젝터에 과제 내용을 띄웠습니다.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의 자원 순환 시스템을 한국 모델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향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자원이 순환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곳의 시스템, 사람, 철학은 어떤 모습인가요? 학생들이 빠르게 노트에 과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문화와 환경, 역사적 맥락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편적 목표를 향해 각 사회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차량 한 대가 해체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들이 새로운 제품들로 탄생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선형적 소비 모델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 자원 낭비에서 자원 보존으로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버리는 사고방식에서 바꾸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죠. 저는 강단 가장자리에 서서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리더로서 이런 전환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의 사례가 그저 흥미로운 이국적 모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환경공학도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우리는 종종 최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정책만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자원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에서 말이죠. 잠시 침묵 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결의가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이 젊은 미래의 리더들에게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또 다른 국가의 혁신적인 지속 가능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몇몇은 앞으로 와서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강의는 끝났지만 오늘 시작된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자 변화의 시작점이니까요.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